여러분 안녕하세요. 56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편의 원원정어 원종, 종균일, 종균이, 종균 3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김치나 장류나 농업에서 미생물 사용에 대해서 뭐 숙성이나 발효 이제 두 가지 쓰는데 오늘은 숙성과 발효, 자연순환 유기농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토양 살리기 26편이죠. 자, 미생물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자연 유기농업에서는 미생물 활용 방법이 있었죠. 바로 이 미생물 2편을 전편이죠. 이거 꼭 보시고요. 자, 우리 토양 아니면 퇴비, 가축 사육에 아니면 식생활에서 땅에 물에 공기 중에 있는 자연 상태를 원원적 미생물이라고요. 여기서 첫 번째 채취된 거를 이제 원종 미생물이라고 여기서 또 1차 배양된 거를 이제 종균 1이라고 여기서 또 배양됐을 때 종균 2번 그다음 대양의 종균 3번 또 배양으로 종균 4번 5번 그렇게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농업이나 장류나 김치 쪽에서는 이제 원원종과 원종, 종균 1, 2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농사 이제 40년째 이제 짓고 있는데요. 농부가 되고 40년 동안에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지난 10년 동안 교육도 하고 수많은 농가를 만나봐도요. 미생물 사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하세요. 많이들 쓰고 있고 도시농업에서부터 뭐 친환경유기농에서는 뭐 10가지 20가지 써봤다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생물에서는 알지만은 미생물을 이렇게 나눠서 쓰진 않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뭐 토착 미생물 아니면 뭐 키티 미생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기능성 미생물 이런 종류는 알아도요. 이렇게 미생물을 나눠서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문가들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연구하신 분들은 분명한 건 원원종 미생물, 원종, 종균일, 종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론상은 없지만은 실제적으로 쓰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게 가져 있는 원종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농업 쪽에서는 아마 그 버섯 하신 분들 균류죠. 이제 버섯균을 다루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원종인지 종균 1인지 종균 다른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실제로 쓰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안 쓴다면 이게 잘못된 거고요. 되게 그렇게 다 쓰고 있을 텐데요. 저희들은 분명한 건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들 자연순환 유기농업과 자연유기 축산에서는 토양, 퇴비, 가축 사료죠. 퇴비 만들 때에 원원종 미생물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 그게 원원종이 없었을 때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원종까지 쓰긴 씁니다만은 원원종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생물 축산이나 밭농사에서는 모든 거를 원원종 미생물을 원칙으로 쓴다는 거. 자, 바로 전편 참고죠. 자, 오늘은요. 김치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김치. 자, 질문 드립니다. 김치는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반려 아니면 숙성. 아마 대체적으로 이제 김치 하면은 설명하다가 반려, 숙성 이 두 가지 다 쓰거든요. 근데 어떻게 질문을 남깁니다. 반려가 뭐고 숙성이 뭐냐? 아니면 숙성과 발효의 차이는 뭔가? 질문했을 때 대체적으로 질문 대답을 못합니다. 반려 전문가나 아니면 숙성 전문가라고 되게 김치라도 장류하시고 뭐 막걸리라 무슨 많은 분들 이쪽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쪽에 관련되신 분들도요. 질문을 한 대 나오면 거의 대답을 못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치나 장류나 있으신 분들이 반려와 숙성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이미 자연순환 유기농업과 자연유기 축산에서는 벌써 이제 오래전 10년 이전에부터 이게 반려와 숙성을 나눠서 쓰고 있으며 이제 10년 전부터 교육을 할 때에 정확하게 나눠드리는 않습니다. 6년 전부터는 이제 반려와 숙성이 구분해서 전달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원원종 비생과 원종은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6년 이전에는 이론상은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이내에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으며 이 반려와 숙성도 분명히 차 있게 저희들은 이제 뭘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요 반려와 숙성의 차이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반려와 숙성의 차이 그전에 이런 질문도 없었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검색을 찾아봐도요 반려와 숙성 거의 뭐 김치하면 반려도 얘기하고 숙성도 얘기하고 뭐 나오는 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숙성식품이다 반려식품이다 그걸 따지지 않고요. 그래서 김치를 만들 때 설명할 때 뭐 발효도 어떤 때는 숙성 두 가지를 당연하게 썼는데요. 이 글을 보시면요. 한 제조업체 대표가 반려와 숙성을 같이 의미로 혼용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땡땡땡 비슷하지만 다른 두 원리 몇 가지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이거는 이제 글을 좀 줄여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뭐 두 가지를 하는 건 이게 반려와 숙성이겠죠. 자, 사전적 개념 차이. 반려는 복잡한 유기물이 곰팡이, 효모, 세균 등에 있는 효소의 작용으로 분해된 간단한 다른 유기물로 바뀌는 현상. 그러니까 유기물체의 김치라면 김치의 그런 재료가 배추 아니겠으면 배추 형태가 다 바뀌는 현상을 이제 발효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 숙성은 뭐 식품에서 제조 직후의 향기가 시간의 경계와 함께 화학적, 물리적으로 변하여 색깔과 함께 총체적으로 조화되는 현상. 이 점을 보면 바뀐다는 것은 둘 다 같은데 방식은 크게 다르다. 현장의 개념 차이. 반려, 효모의 작용에 의해 알코올이 생기는 현상. 우리가 열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가스가 발생하고 미생물 활동한다는 거죠. 반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해된다는 거고 형태가 바뀐다는 의미. 이제 알코올이 생긴다는 현상은요, 가스가 나오고 열이 발생하는 거죠. 숙성은 장기 보관으로 좋은 것은 남고 나쁜 것은 나가는 현상. 그러니까 거의 멈춰진 상태. 쉽게 해서 미생물이 열이 발생은 크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코올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겠죠. 여기서는 알코올의 요소가 생기는 게 반려. 자, 또 하나 또 다른 거는요. 보시면 반려와 숙성의 차이점 쉽게 구분하자면 반려는 시작과 다른 무언가로 변하는 것. 이제 여기서도 같은 얘기죠. 변하는 거, 형태가 유기물 형태가 숙성은 처리보다 더 좋아지는 것. 그러니까 유기물 형태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분하면 구별이 쉬워진다. 반려는 우유가 치즈가 되는 것처럼 우유는 액체에서 고체와 같이 되는 게 치즈 아닙니까? 이제 누룩이 막걸리가 되는 것처럼 누룩이 이제 형태가 있다가 이제 거의 사라지지 않습니까? 많이. 그래서 이거 막걸리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된다. 하지만 숙성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바뀌지 않는다. 숙성은 반죽한 밀가루가 제빵성이 형성되고 양념장에 더 깊은 맛을 내게 되는 것 등 처음보다 발전되는 정도이다. 그러니까 반려라 숙성이란 정확한 의미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 형태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바뀐다는 것과 바뀌지 않는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미 저희들이 이제 농업에서는 자연유기 축산에서 자연순환 유기농을 쓰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요. 자, 김치. 아까 질문같이 김치는 발효식품이냐, 숙성식품이냐, 반려냐, 숙성이냐. 저한테 이제 질문했을 때, 일반에서 질문했을 때는 반려와 숙성 두 가지 다 쓰고 있지만은 지금 전글같이 많은 분들이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왜? 형태가 다른 것과 다르지 않은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연순환 유기농에서는 이미 이걸 구분해 쓰는데 저희들은 배추니까 김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태가 그대로 있거든요. 자, 그냥 형태 있으니까 반려가 아니라 숙성이라 저희들은 쓰고 있더라는 걸 이제 미신 말씀드리는데요. 자, 숙성과 발효 다르게 표시하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이제 뭐냐 하면 이제 퇴비입니다. 보통 시판되는 이제 파는 반려탭이 아닌가 부숙탭이라 해서 이제 형태가 이제 이렇게 가루같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발효탭이라 하지 않습니까? 부숙탭이라고 뭐 유기질 비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만은 저희들은 자연순환 유기농업에서는 숙성탭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반려탭이와 이제 숙성탭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성탭에는 아까 김치와 같이 유기물이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반려탭이 만들 때 미생물 넣고 발효 과정 꺾이면서 뭐 가스가 발생하고 뒤집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연순환 유기농업에서 숙성탭이는 뭐냐면 뒤집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숙성과 발효에 구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농업에서는 뭐 반려탭이 쓰고 뭐 반려사료 쓰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은 분명한 건 이제 숙성탭이라는 거. 제가 아마 전 시간에 얘기했죠. 앞서 한번 소개했는데 저희들 농업에서는 발열탭이와 숙성탭이 쓴다는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게 숙성탭입니다. 그러니까 발효를 안 시킨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냐 유기물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거든요. 좀 더 이제 우리가 퇴비의 편에 가서 말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연순환 유기농에서 미생물 활용 방법은 반려냐 숙성이냐 저희들은 숙성이다. 퇴비도 그렇고 사료도 그렇고 모든 거를 이제 김치도 뭐라 그러냐 반려가 아니라 숙성으로 이제 표시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해서 저희들이 뭐 강릉 의박하고 틀렸다 맞았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농업 방식에서는 이게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어서 나누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순환 유기농과 축산에서는 숙성으로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교육은 자연순환 유기농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고
하는 과정을 이제 지금까지 얻어진 그런 지식을 이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요. 뭐 다른 농업에서 어떻게 쓰든 저희들이 관여할 일도 아니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단지 자연순환 유기농과 자연유기 축산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건 과정이니까요. 자, 보시면 이제 김치나 청국장, 빵, 식초, 술, 치즈, 쇠비, 사료 같은 거를 우리가 보면 이제 숙성과 발효 두 가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일반의 뭐 장료라든가 김치 업계라든가 우리 농업 업계에서는 이제 숙성과 발효 이제 이거를 또 나눠서 숙성이냐 발효라 뭐 그런 논쟁도 없고요. 두 가지라 분명히 쓰고 있으면 그러나 일부 쪽에서는 이렇게 숙성과 발효를 이제 차이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분명한 거는 나누지 않았다. 근데 자연순환 유기에서는 이걸 나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숙성과 발효를 나누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성과 발효를 나눠서 쓰고 있다는 거. 더 나눈다 그러면요. 발열, 우리가 발열 탭이 있지 않습니까? 열이 발생하는 그 발열, 그 다음에 숙성, 열이 발생하는 거 형태가 그대로 있는 숙성, 그 다음에 발효, 이제 변하는 형태가 바뀌어지는 발효, 그 다음에 부패, 이런 발효, 부패도 발효니까요. 이렇게 나눠서 쓰자는 것이고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요 발열과 숙성과 발효, 부패까지 했으면 제가 아마 교육에서는 29가지까지 나눠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고기 숙성 같은 거, 육고기나 생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생물이 이제 집어넣지도 않지만 투입도 안 하지만 이제 유입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숙성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김치같이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포집시키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치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숙성도 여러 가지가 되겠고 발효도 우리가 뭐 현대 농업에서는 발효탭이 발효사료 이런 것들은 이제 형태가 변하도록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발효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차이를 이제 29가지 나누는데요. 저희들은 분명한 거는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발효탭이와 숙성 탭의 좀 비교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보편적인 농업, 우리가 보통 뭐 도시농업이라든가 이제 친환경이라든가 화학농이라든가 유기농에 쓰고 있는 발효탭이, 부숙탭이, 유기질비료 뭐 형태가 좀 다른다면은 이제 거의 발효죠. 같은 형태니까요. 뒤집기 하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대개 보면 이렇게 가루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분자된다는, 아미노화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미생물 투입해서 미생물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생물은 원원종 쓸 수 없는 것이고요. 원종도 거의 안 되겠죠. 왜냐하면 투입되니까. 그러니까 종균 1이라서부터 아니면 2, 3 그렇게 아마 그 농가에 틀릴 겁니다만은 미생물 투입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반려로 하는 뒤집기가 일어나거든요. 그 뭐 뒤집기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가 우리가 보통 그 퇴비의 시방서에서는요. 일반적인 그 축산 분뇨라든가 모든 게 나와서 유기농에다 쓸 수 있게 해서 6번 뒤집기를 이게 하나의 매뉴얼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이나 유기농에 써도 된다는 거 하는 게 그래서 6번 뒤집기라고 하는 그 과정에 이제 이런 유해도 같은 것도 제거된다는 거거든요. 미생물이 왜냐하면 분해시키니까요. 아미노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반려된 거를 탭이라 그러죠. 이거를 밑거름으로 놔서 농사 짓기 전이죠. 씨앗 뿌리기 전에 뿌려서 씨앗 뿌리고 그다음 밭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밭가리가 20cm 정도 되겠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작물이 영양이 되게끔 공급하는 게 반려탭이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순환 유기농업에서의 그 숙성 탭이는요. 보시면 형태가 아까 보였습니다만은 이제 가루가 아닌 그 유기물 상태 그대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지도 않지만은 미생물 넣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형태가 변하지 않은 퇴비를 우리는 숙성 퇴비라 한다.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보면 하얗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가 또 있거든요. 대개 이제 반려 퇴비는 미생물 넣고 뒤집기 반려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들은 숙성 과정을 더 이제 진행시키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숙성 과정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숙성 들어가기에 발열이 나겠죠. 수분이 만나면서 열이 발생할 거예요. 이때의 병균 같은 걸 없애는 그런 그래서 발열 탭이야 숙성 탭이 그런 그 발열이 일어났을 때를 우리가 발열 탭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성까지 갔을 때 숙성 탭이라 그래서 두 가지 쓰고 있는데요. 그럼 숙성 과정에 김치와 같이 미생물 포집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전 시간에 했던 원원종 미생물을 포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 있는 미생물이 이제 와서 번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김치에도 미생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유산균이라는 게 똑같은 거죠. 자연 상태의 원원종이라는 미생물을 포집시킵니다. 그리고 뭐냐? 이 퇴비를 이런 형태가 있는 퇴비를 밭에 농지의 표토층에다 멀칭을 하게 되면 대개 반려 퇴비는 밑거름 넣고 밭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양 속에 집어넣는데요. 숙성 퇴비는 표토층에 덮게 됩니다. 멀칭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바로 아까 그 원원종이라고 하는 미생물, 토양에 미생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미생물을 공급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멀칭되니까 미생물이 서식하고 동생물이 살게끔 하는 서식 환경이 되겠죠? 토양이 멀칭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양분이 있지 않습니까? 퇴비에는 이렇게 그 수분과 만나면서 이런 유기물이 뭐 볏짚이라든가 우리가 그 콩대라든가 이렇게 그 넣어진 재료들이 운식물이라든가 여러 축산 분뇨에 이런 같이 섞이면서 그 양분들이 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볏짚은 거의 영양분이 없지 않습니까? 콩대 같은 것이 뭐 1, 2%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퇴비 과정에 양분이 굉장히 축적돼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양분이 공급되는 역할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려 퇴비와 숙성 퇴비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미생물을 공급한다. 원원종이라고 하는 토양에 공급하는 것과 퇴비를 넣음으로써요. 숙성 퇴비는 또 미생물 서식 환경을 만든다. 왜냐 가루가 형태가 아니고 위에 멀칭하니까요. 그 다음에 양분을 공급한다. 바로 퇴비에 양분이 있는 이런 그 유기물을 공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반려 퇴비는 작물을 키우기 위한 바로 이제 속효성이죠. 그러면 이제 숙성 퇴비는 이제 토양에 살고 있는 미생물과 동생물에 영향이 되며 부족한 미생물을 공급하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려 퇴비와 숙성 퇴비는 굉장히 크죠. 퇴비에 대해서는 숙성 퇴비에서는 나중에 이제 만드는 방법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만은 그럼 자연순환 유기농업에서는 그 퇴비, 반려 퇴비와 우리가 숙성 퇴비 쓴다 그랬죠? 자, 그러면요, 자연유기 축사에서는 뭘 쓰냐면 보편적 농업에서는 반려사료 만들지 않습니까? 사료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종균 투입하게 되죠. 종균 이제 1이라든가 2라든가 3이라 투입해서 반려 작업 뒤집기 하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이제 발효 기계를 넣어서 그 속에 재료를 넣어서 완전히 뭐 작게는 3시간에서 6시간 뭐 12시간 뭐 농가에 다 틀립니다만 이런 진행 과정 꺾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 기계라 해서 이제 계속 뒤집거든요. 그래서 그 사료가 이제 이런 아미노화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흡수가 그 분자를 깨뜨려서 가축이 먹었을 때 소화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발효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발효태비는 바로 그 토양에 넣어져서 작물들이 바로 먹을 수 있게끔 만든 게 그 발효 과정이고요. 아미노화 시켰으니까 발효산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균을 투입해서 발효 과정에 거쳐서 3시간에서 10몇 시간 아니면 20시간을 이제 24시간을 발효시켜서 아미노화된 거는 그래서 가축이 사료를 소화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발효 사료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연유기 축산의 숙성 사료는요. 숙성 환경을 만듭니다. 아까 숙성 환경을 만들어서 원원적으로 포집한다고 했죠. 퇴비에서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넣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의 김치와 같이 이제 유산균이 와서 거기서 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집되는 거죠. 넣는 게 아니고요. 미생물 넣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 와서 그 먹이태에 와서 이제 미생물이 활발하게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원원종이라고 하는 자연 상태의 미생물이 포집돼서요. 그래서 그 유익한 원원종이라고 하는 미생물이 이제 담겨 있죠. 거기에 그 또 유기물 상태의 사료에 곡물이라든가 여러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 자체를 이제 가축한테 먹이는 겁니다. 이게 소화를 돕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뭐냐면 이제 원원종이라고 하는 양분을 유익한 원원종 미생물을 이제 장에 계속 공급하면서 그 다음에 장에 있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사료, 원료, 프리바이오티스죠. 사람을 얘기하면 프로바이오티스, 파리토스 공급하면서요. 그래서 가축의 체내에 있는 그러니까 원원성 그 우리가 아까 발효 아미노화 시키지 않고 발효 과정 아니기 때문에 그 반려태비 같이 그 형태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곡물 같은 형태가 그게 그대로 가축이 먹어서 가축이 가져 있는 체내의 소화 능력 그거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되도록요. 그러니까 가축이 되게 보면 이제 아미노화 돼서 살을 먹여서 빨리 소화 흡수가 뛰어나게 만든 게 아니라 가축이 먹어서 가축가 가져 있는 소화 능력으로서 사료를 흡수력을 높이는 능력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발효 사료를 계속 먹인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가축이 가져 있는 소화 능력은 퇴화되겠죠. 계속 유지되면요. 왜냐 그러면 이제 가축이 가져 있는 원래 가져 있는 소화 능력이라는 이게 반려된 게 아니라 밖에서 이미 아미노화 시켰으니까 쉽게 이제 소화가 되니까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친 사료 그대로 먹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축이 가져 있는 소화 능력을 계속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친 사료를 계속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원원종과 그런 그 장애 미생물까지 공급하는 이 세 가지 형태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 퇴비와 반려 사료의 차이가 거의 같죠? 그러니까 반려 사료와 숙성 차이가 크듯이 앞서 이제 우리가 반려 퇴비와 숙성 퇴비의 차이가 있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해한다면요, 이제 쉽게 이제 저희들이 왜 숙성 사료를 선택하고 숙성 퇴비를 선택하는데 이해되실 건데요. 아마 이거에선 이해를 다 못하더라도요, 계속 앞으로 그 가축사육에서 아니면 이제 퇴비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저희 보시면 이제 보편적 농업에서는 미생물 활용을 하는 방법이 보시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려 퇴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반려 사료 만드는 거고요. 아마 친환경 뭐 유기농 하신 분들은 이제 반려 퇴비나 반려 사료의 발효에 대해서 뭐 당연히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료가 이제 소화 흡수를 녹여서 가축이 우리 사료 낭비를 줄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발효기에서 넣어가지고 뭐 3시간에서 보통 24시간, 열 몇 시간을 이제 발효시켜가지고 이제 소화 흡수율을 높이듯이요. 퇴비도 마찬가지 발효해서 아미노시켜서 작물이 바로 빨리 흡수될 수 있는 속도적인 효과를 이제 바라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인데 이제 또 김치 같은 것도 뭐냐면 아직도 발효와 숙성 두 가지 다 쓰고 있죠. 이제 나누지 않았고요. 아마 김치업계에서는 아마 분명한 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서 왜냐하면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청국장도 발효다 숙성이다 이 두 가지 쓴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젊으신 분들은 이미 또 많이 그 궁금하고 있으면 이게 나눠서 앞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김치업계라든가 장류 쪽에서 이제 모여서 이런 아마 토론이라든가 세미나 열겠죠. 앞으로 이제 이런 저희들 어쨌든 간에 자연순환 유기농에서 이미 쓰고 있더라고, 이런 거는 그 반려와 숙성의 차이를 나눠서 쓰고 있더라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대요. 그럼 자연순환 유기농에서 미생물, 자연순환 유기 축산 두 가지죠. 이제 우리가 축산도 있고 반농사 있으니까요. 미생물 활용 방법은 이게 퇴비는 이렇게 숙성 퇴비, 사료는 이제 안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가축편에 가가지고 사료 만드는 거를 이제 다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사료를 안 사오고 공장 사료 안 하고 100%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으로서 사료를 100% 만들어 쓰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립적인 농업을 이제 지향하고 반농사만 아니라 가축사육까지요. 이 기술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들은 숙성 퇴비와 이제 숙성사료, 가축에서는 숙성사료, 그 다음에 김치는 이제 숙성으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청국장도 숙성이라 얘기한다. 이제 우리가 전편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청국장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미생물 넣어가지고 이제 종균 미생물 넣어가지고 청국장을 만들고 있어, 원원종이 아닌. 이제 김치는 뭐 김치 아직도 균을 넣어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균 같은 거 넣지 않습니까? 근데 숙성 사료와 숙성 퇴비 같은 건 이제 거의 종균. 아마 종균도 이제 제일 잘 하시는 분이 종균 1일 거죠. 보통적으로는 2, 3을 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배양된 거 이제 거의 구입해서 쓰니까요. 농가에서 배양하더라 보면 보통 종균 1이나 2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연순환 유기농업, 자연순환 축산에서는 미생물을 이렇게 쓰고 있으며 퇴비라든가 사료라든가 이게 쓰고 있으며 토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밥 만들기 위해서도 바로 이제 토양 만들기 들어갈 건데요. 지금 진행 과정이죠. 여기서 보면 원원적 미생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토양 살리기도 보시면 종균 1, 종균 2, 뭐 종균 3 막 넣고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죠. 작물에서 보면 이제 미생물 배양해서 종균 뭐 그런 원원종, 원종 나누지 않고 그대로 쓰니까요. 그러니까 미생물 쓰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또 다른 미생물 찾게 되고 또 다른 미생물 찾게 되고, 또 보시면 이제 전편에서 말씀드린 거의 다 이제 배양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배양하다 보니 배양해서 이제 쓰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 없다 보니까 다른 미생물 찾게 되고, 그것도 한계다 보니까 이제는 뭐 기능성 미생물 해가지고 뭐 쓰고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것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본적으로 원원종과 원종과 종균 1과 종균 2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려냐 숙성이 이것도 차이가 있더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요. 이거는 뭐 농가분들이 선택이겠죠. 장류업계나 김치업계나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자연순환 유기농과 자연순환 유기 축산 이렇게 나눠 쓰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편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